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조연선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This is my next target. Where the is this one at? For what? What did I do wrong, man? You know what I mean? I'm trying to show her love, nigga. I'm black. I'm not gonna drink nothing. You should never have kids. I'm remorseful. I'm sorry for my crimes. And I want to apologize to the people of Korea. And I want to change my life and become a better person. 보신 대로 소말리는 자신이 한국에서 벌인 범죄들에 대해 후회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소말리가 어떤 행동들을 한 거죠? 일단은 그 조니 소말리는 미국인 유튜버고요. 네. 2000년생이니까 2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성폭력 처벌법 위반하고요. 업무방해죄 등의 그 위반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됐는데 조금 전에 봤다시피 외설적인 영상도 송출했고요. 그다음에 컵라면 물 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난동도 부리고 여러 가지 소란도 부리고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란 이야기죠. 그다음 범행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한국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저 조니 소말리라고 하는 사람은 왜 저런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했는가. 결국은 유튜브 수익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법을 무시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벌받아라. 징역 6개월 그 실형이 나왔던 건데 제가 봤을 때 저 조니 소말리는요. 복역하고 난 다음에 그 강제로 추방되게 될 것입니다. 네, 앞서 검찰은 소말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소말리의 범행에 대해서 국내 법 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꾸짖었는데 정작 형량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미 아마 범행에 대한 그런 분노와 비난의 수위보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평가의 정도의 차이가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범죄가 업무방해죄라든가 아니면 허위 영상물 반포죄, 그다음에 경범죄 처벌법의 정도가 해당될 수가 있고요. 네. 법정형만 보게 되면 그렇게 낮은 범죄는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허위 영상물 반포의 경우에는 허위 영상물 반포는 쉽게 말씀드리면 딥페이크 같은 그런 영상물을 배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네. 그러한 경우에도 형량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처벌 정도가 강화되어서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가 있죠. 법정형 자체만 두고 보면 높을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범죄의 피해 정도라든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범행의 횟수라든가 아니면 초범인지 아닌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난의 가능성과 그 정도에 비하면 형량이 다소 낮아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더욱더 그렇게 느끼는 지점은 소녀상을 모욕했던 지점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인 그런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범죄에선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 말씀 주셨지만 이 소녀상을 조롱했던 행위, 이건 관련 법 조항이 없어서 이번 유죄 판결 대상에서 빠진 건데 그래서 이 편의점 업무방해나 외설 영상 배포 등 혐의로 이제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역사적 상징물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이나 희롱을 처벌할 법적 근거, 이거는 지금 딱 특별히 없는 거죠? 글쎄요. 일단은 그 조니 소말리의 행동 중에 가장 그 논란이 되는 게 조금 전에 봤다시피 소녀상 관련해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존중이 아니라 조롱, 그것도 외설적인 조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의 대원칙은 죄형 법정주의거든요. 먼저 처벌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어떠한 손괴가 있었던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모욕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소녀상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욕죄도 성립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은
법은 만능이 아니에요. 법으로 모든 걸 다 규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제도에는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걸 보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런 걸 보면 모든 국민들이 다 화가 날 텐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런 행동까지도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런 그 법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네. 저거는 저런 사람의 인성의 문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다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범죄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저런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소말리가 이런 기행을 한 거 유튜브 수익 때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소말리만큼이나 논란이 됐던 게 이 쫓아가서 폭행한 국내 유튜버들이 이른바 참교육 방송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노리고 기행을 하고 있는데 좀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뭐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을 100% 차단하고 방지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이런 불법 영상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 해당 유튜버들에 대해서 뭐 폭행이라든가 상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업무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현행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법상이라든가 아니면 전기통신 사업자를 통해서 그런 불법적인 영상물에 대해서 차단하고 조치하는 방법이 현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유튜버들이 바라는 것은 수익입니다. 네. 돈이죠.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수익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물들을 양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로 간다면 뭐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해당 영상에 대한 제한 조치라든가 차단 조치라든가 뭐 계정을 제재한다라든가 수익을 제한시킨다든가 관련된 그런 각종 그런 제재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런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숨진 고 김동희 군 사건과 관련해 병원들이 유족에게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고 김동희 군 어머니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119 대원님께서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을 찾는다고. 근데 이제 계속 수용 불가라고 하니까 첫 번째 수술한 대학병원에 전화를 했을 때 CPR 환자가 있어서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대학병원에도 수용 거부를 했고, 그리고 119가 다시 수술한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아이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니 좀 다시 좀 받아달라. 네, 7년 전 4살이던 김동희 군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인데 이 당시에 김 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2019년 10월이니까 벌써 7년 전이네요. 그때 4살 어린이였는데 대학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뭐 편도선 제거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닷새 뒤에 그 수술 부위에서 피가 나니까 부모님이 놀라서 응급실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응급실에서 제대로 된 응급 처치도 없이 전원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119가 왔겠죠. 근데 119에 왔을 때 119 안에서 아마 저 김동희 군이 의식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119가 수술했던 그 대학병원의 그 소아응급실에 연락을 했었는데 그 소아응급실에서 우리가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CPR 응급 환자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환자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동희 군이 몇 군데 대학병원 전전하다가 결국은 다른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 5개월쯤 뒤인 그다음에 2020년 3월에 안타깝게도 사망한 그러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거짓말을 했던 대학병원하고 처음에 응급실에서 제대로 응급처치하지 않은 그 병원하고 해가지고 두 병원이 공동해가지고 4억을 손해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은 판결도 너무 늦게 나온 것이 아닌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형사재판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형사재판과 좀 판단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다르다 보니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일단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 인신구속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형벌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검사 입장에서는 법원을 피고인에게 이러한 죄를 물을 정도로 의심을 여지없이 그런 부분들이 소명이 되었나, 입증이 되었나라는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동희 군의 사망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냐라는 부분들을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판단이었고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김동희 군의 사망에 대해서 병원이 어느 정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사재판에서 인정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다,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형사와 민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곤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은 의료 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법원이 입증 책임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어요. 원래는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모든 부분들을 입증을 해야 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고 측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의료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행위를 먼저 주장을 하게 되면 병원 측에서 이와 같은 원인을 우리들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박하는 논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완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 김동희 군 사건을 계기로 2021년 국회는 이른바 동의법을 만들었고 정부도 수많은 응급의료 대책을 내놨지만 이 응급실 뺑뺑이 사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대책들이 왜 현장에서는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대책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동의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있냐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법이라고 만든 게 뭐냐면 그 병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뭐 말이야 맞는 말이고 좋은 이야기한데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병원 응급실의 현실을 모르고 저런 법을 선언적으로만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사 입장에서도요 당연히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는 게 싫지 않겠습니까? 좀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보다 구체적인 그런 규정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